한국은 주한미군에 무임승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또다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늘 그렇듯 언론도 전문가도 심지어 한국 스스로도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에 미국은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는 놀랐고 워싱턴의 기류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는 선언. 미국 앞에 당당해진 한국. 도대체 한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무엇이 미국을 오히려 눈치 보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미군이 한국을 무상 보호해주고 있다. 그 말이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트럼프 또 시작이네. 저는 브라이언 마샬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2년간 대외 전략 분석을 담당했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영상이 다시 조회수가 오르며 화제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녹화된 그 영상 말이죠. 미국은 한국을 무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미국만 일방적으로 지켜주고 있다. 그 발언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육전 2호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대가로 방위비를 받는 것도 당연하고요. 사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상식처럼 통하는 얘기였거든요. 한국은 내야지. 그게 마땅하지. 미국이 목숨 걸고 지켜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항상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문가들조차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나라, 더 많이 기여해야 할 나라, 미국 없이는 안 되는 나라.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옆자리 동료 제임스가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야, 브라이언, 이거 봐. 화면 속에선 한국 대통령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독일보다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젠 줄여야 합니다.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 정치인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미국을 의식하며 발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한국이 이렇게 나올 때도 됐지. 제임스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를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브라이언, 너 정말 모르나? 제임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알잖아. 억울할 만하지. 미군 기지도 그렇고 그냥 트럼프 말만 믿고 있었구나.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평택기지 건설비만 해도 저는 제임스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평택기지 그거 미국도 돈 내서 지은 거 아니야? 지은 거 아니야?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93%를 한국이 냈어. 16조 원 중에서 93%를 말이야.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6조 원의 93%라면 약 14조 8천억 원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얘긴가요? 제임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루크스 전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한 말도 화제였지 35년군 생활에서 이런 동맹은 처음 봤다고 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한 거야? 단순 정치적 협박용인가? 정치적 협상 카드겠지. 제임스가 이젠 관심 없다는 듯 어깨를 의습했습니다.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자기 돈으로 지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내라고 하니까 한국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저는 그 한국 대통령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여기서 더 올릴 금액이나 있습니까? 그 말에 담긴 억울함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를 자기 돈으로 지어주고 매년 엄청난 방위비까지 부담하는데 오히려 무임승차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할까요? 제임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글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깊게 파보지 않아 그냥 한국은 더 내야 해라고 생각하고 끝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내야지 그게 마땅하지. 그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이죠.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서구 세계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보호받는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 더 기여해야 하는 나라. 그런데 이틀을 한국의 대통령 한마디로 깨부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정도라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미국과 동맹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 동맹 기여도 실태조사.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었죠.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만 보자.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방입이 주한미군 발언은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저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가장 먼저 찾아본 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원문이었습니다. 에스마라고 불리는 그 문서 말이죠. 문서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얼마를 낸다가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하나씩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389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이 미군의 생활비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 부대원들의 급여는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 내 식당 세탁소 정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말이죠. 약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급여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필요한 인력의 급여를 왜 한국이 대신 내주는 거죠? 더 이상한 건 군사건설비 항목이었습니다. 한국이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서 미군기지 시설을 짓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숙소 훈련장 창고, 심지어 골프장까지 잠깐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미군을 위해 기지를 지어주고 그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급여도 내주고 매년 유지비까지 된다고요. 그럼 미국은 뭐라는 거죠? 지켜준다는 명목에 그냥 와서 쓰기만 하는 건가요?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 공개 문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평택기지 관련 문서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총 건설비 16조 원 중에서 93%인 14조 9천억 원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93%이 숫자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기지인 평택기지를 거의 한국 돈으로 지었다는 얘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돈을 내서 지어준 그 기지를 미국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임대료도 사용료도 없이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독일의 경우 미군 기지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독일이 부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도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었어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평택기지 건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글쎄, 꽤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 마이크를 대답했습니다. 6조가 들었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냈는지 알아? 마이클이 고개를 개업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대부분 냈겠지? 아니야, 한국이 93%를 냈어. 뭐라고? 마이클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다른 동료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미국은? 고작 7%만 냈어.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전문가들조차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한 번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던 그 지점을 이번 한국 대통령이 정확히 찌른 겁니다. 저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부담하는 건 건설비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의 도시처럼 지어진 미군 기지 운영비, 유지 보수비, 심지어 미군 가족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운영비, 식당까지 정말로 모든 걸 한국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기지 사용료는 물론 없고 각종 세금 혜택까지 받고 있었죠. 한국 내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도 할인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상인가? 저는 자문해 봤습니다. 한국이 돈을 내서 기지를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대주고 세금 혜택까지 져가면서 미군을 모시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건 마치 손님을 초대해놓고 집까지 지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는 격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런 사실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충분히 아니 필요 이상으로 기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부담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다.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다. 더 기여해야 하는 나라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실제 숫자와 사실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 대통령의 말이 왜 그렇게 단호했든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며 마주한 진실 앞엔 이 자료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취재를 위한 공식 허가를 신청했죠. 다행히 제가 12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한 경력과 안보 전문 채널을 운영한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택기지 홍보 담당관실에서 취재 허가가 나왔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택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문서로만 본 그 엄청난 규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평택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역에서 기지까지 가는 길조차 이미 미군 기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곳곳에 영어 간판들이 보이고 외국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문 자체가 마치 공항터미널 같았거든요. 거대한 규모의 최신식 보안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마샷이시죠? 홍보 담당관 김중영이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허가된 구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건물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기가 메인스트리트입니다. 김중영이 설명했습니다. 기지 내 주요 상업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도로 양쪽으로 쇼핑센터, 은행, 카페,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어느 교회 도시 중심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이 커미살입니다. 김중영이 거대한 쇼핑센터를 가리켰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이죠.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 서너 개를 합친 것 같은 크기였어요. 일반 한국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군과 그 가족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기지를 둘러보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80만 평방미터입니다. 여의도의 5배 정도 되죠. 여의도의 5배. 그 숫자를 들으니 왜 이렇게 거대하게 느껴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거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족 숙소만 4,000세대가 넘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아파트형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소들이 마치 신도시처럼 조성되어 있었어요. 모두 미국 주택 기준에 맞춰서 건설됐습니다. 에어컨, 난방, 초고속 인터넷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각 주택마다 잔디밭이 있고 차고도 있고 미국 교회 주택가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지었습니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진행된 대장정이었습니다. 12년간의 대공사, 그리고 그 비용의 93%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교육시설을 보여주면서 김중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국제학교 평택 캠퍼스입니다. 미군 자녀들이 본국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됐죠. 학교 건물들이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웅장했습니다. 체육관, 도서관, 실험실까지 모든 시설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병원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병원으로 안내받았는데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종합병원 수준의 시설에 최첨단 의료 장비까지 완비되어 있었거든요.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미군 가족들이 의료 서비스 때문에 본국으로 갈 필요가 없도록 구축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푸드코트를 구경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피자헛,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있었어요. 한식당도 물론 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 음식도 많이 드시거든요. 식당가를 둘러보니 정말 완전한 생활 공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미군과 그 가족들이 본국에서와 똑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체육시설도 보여드릴게요. 대형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 코트, 그리고 18홀 골프장까지 심지어 볼링장과 영화관도 있었습니다. 대공사라는 말이 딱 맞네요. 예산도 상당했겠어요. 김중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브루크스 전 사령관의 과거 언론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93%를 한국인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5년군 생활에서 이런 동맹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기여도는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5년간 군복무를 한 베테랑 장군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취재를 마치고 기지를 나서면서 저는 트럼프의 발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그들을 무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를 거의 전액 부담해서 지어줬고 미국은 그걸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게 엄청난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한국의 시골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 땅의 주인들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들인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쓰릴지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들의 세금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를 지어주고 그걸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나라. 그런데도 무임승차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나라. 정말 억울할 만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한국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야 그 한국 대통령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줄여야 합니다. 미국을 당황하게 만든 그 한마디가 사실은 이미 수년 전에 나왔어야 할 말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거였습니다. 평택에서 본 화려한 미군 기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꼭 확인하고 싶었던 곳들이 있었죠. 바로 미군이 철수한 뒤의 기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용산이었습니다. 2017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 용산은 반환 완료라는 뉴스를 자주 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6호선 어느 역에서 내려 기지 방향으로 걸어가던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반환됐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지? 현장은 대부분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용산공원 조성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은 있었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에 들러 물었습니다. 용산 기지 반환 이후에 뭐가 좀 바뀌었나요? 중개 업소 대표 김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변화요? 겉으로는 반환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손도 못 대는 땅이에요. 토양 오염 때문에 정화 작업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관련 보고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기지 내에서 검출된 벤젠은 기준치의 150배, TPH는 29배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군이 70년 넘게 사용하며 오염시킨 땅을 미군 철수 후에 한국이 자비로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의정부였습니다. 2018년 철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있었던 자리였죠. 의정부역에서 내려 옛기지 방향으로 걸어가 보니 이곳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은 있었지만 실제 현장은 거의 빈 땅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군이 나간 지 6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 상태입니다. 토양 검사하고 정화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라는 거죠. 세 번째로 향한 곳은 동두천이었습니다. 2019년에 일부 반환된 캠프 호비 인근, 그리고 여전히 미군이 주둔 중인 캠프 케이스 근처까지 가보았습니다. 이곳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두천 시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유류 저장 시설 인근 토양 오염은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했으며 정화에만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기지 떠났으니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을이 죽었다며 깊은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더 많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군 기지 반환지 중 토양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고 정화 작업이 필요한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소파 협정문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정화 책임은 토지 소유국이 진다. 즉, 미국이 오염시켰어도 땅이 한국 땅이니 한국이 치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은 어떨까 싶어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미국과 정화 비용을 분담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은 정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러는 거지? 평택에서 본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기지와 용산 의정 부동두천에서 본 폐허 같은 반환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도 한국, 치우는 것도 한국. 그런데도 무임승차라는 말을 듣는 나라.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군 기지 반환의 현실 땅은 돌려받았지만 오염도 함께 정화 비용 100%, 한국 부담 다른 동맹국들과 완전히 다른 조건 결과 반환 후에도 계속되는 한국의 부담. 그제서야 저는 한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구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안이 지나치게 많이 희생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단지 희생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곧 그 진짜 실력을 보게 될 순간 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방위비와 기지 건설에서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과연 안보 역량 자체는 어떨까요? 결국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억지 주장도 가능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싱턴의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본 자료가 세계 방산 수출 순위였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서 발표한 2024년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세계 6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에 이어 한국이 6위였어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높은 순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었어요. 2019년 대비 2024년 방산 수출액이 무려 20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하지? 전례 없는 압도적 성장이었죠. 궁금해진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실적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LIGNX1 사람 1개 상장 방산업체의 2024년 합계 매출이 43조 원을 넘어섰다는 자료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303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투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3위라는 사실이었거든요.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였습니다. FAO 낸 경전투기가 폴란드,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대량 수출되고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FAO-10 전투기 48대에 추가로 실비대를 더 도입하기로 했고 총 계약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나토 국가가 사간다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였다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전차와 자주포 분야였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니달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추가로 820대를 더 주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총 1000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이었죠. 6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 하나에만 총 9조 원이 넘는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노르웨이도 K9을 선택했어요. 에스토니아, 핀란드까지 K9을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터키도 K9 기술을 도입해서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무기들인가? 저는 각 무기체계의 성능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에머너트 에이브람스와 동급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자동장 전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K-NAR 자주포는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어요. 분당 6발 사격이 가능하고 사거리가 40km를 넘었습니다. FA-50 전투기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애플 밀식보다 저렴하면서도 90%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이었어요. UAE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수출했댔는데 계약 규모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천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역시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천무가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지? 찾아보니 천무는 사거리 300km의 정밀유도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너도 나도 도입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방산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군의 CH-47F 헬리콥터 정비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헬기들의 정비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비를 한국이 정비해준다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미군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협력 범위가 상당했어요.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K9 자주포에는 미국산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 LIGN X1의 유도탄 기술 등이 미국 무기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훈련과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운영 훈련을 받고 있었고, 이라크 공군 조종사들은 한국에서 FA-50 조종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기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까지 한국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안보 수출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보 능력 자체를 수출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세계 유기방산 수출국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대부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요새 한국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뭐 뉴스거리라도 있나? 폴란드에 전차 1000대를 수출한다니까. 1000대? 제임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폴란드 전체 전차의 상당 부분이 한국제가 되는 거네. 그뿐만 아니라 전투기, 자주포, 로켓 시스템까지 다 한국제야. 동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집에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안보를 제공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보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6위 방산 수출국, 전투기 수출 3위, 전차 자주포 수출 1위. 이런 나라가 과연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계가 완전히 틀렸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서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안보 소비국 한국이라는 인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안보 생산국이었고 수출국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이 이 정도였다면 왜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편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주한미군과 방위비가 터져 나온 순간부터 워싱턴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건물에 모여들었고 국방부에서도 한미동맹 담당자들이 긴급 소집되었다는 내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CNN 뉴스룸에서는 앵커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례적인 발언이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온건한 외교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강경한 어조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한국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고 MSNBC에서는 동맹국의 정당한 요구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었죠. 특히 터커 칼슨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70년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나라가 이제 와서 배은 망덕하게 구는 것이냐.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이 지금 존재나 했겠는가. 반면 MSNBC의 레이첼 매도우는 정반대 논조였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이번 기회에 동맹 관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닐 수 있다. 곧 시작될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벌인 고도의 전략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수동적이었던 한국이 적극적 협상자로 변신하고 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생각을 하며 최근 한미 관계를 되돌아보니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말이죠.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 이캡 E6 같은 베스트셀링 모델들이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었어요.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도 차별을 받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7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LG화학도 미시간주에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기업들의 제품은 차별받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공짜로 우리 보호를 받고 있다.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이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야 마땅하다.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기여도는 부족하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달간 조사한 내용들을 떠올리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력도 역할도 비용도 다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지어줬습니다. 16조 원 중에서 14조 9천억 원을 한국이 냈어요. 매년 1조 4천억 원의 방위비를 내고 있고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비까지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제 세계 상위권의 방산 수출국이 되어서 오히려 안보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주한미군 방산 최대 기업의 투자들까지. 이건 한국이 미국 전반에 걸쳐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의를 보여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무기를 수출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미군 장비까지 정비해 주면서도 말이에요. 솔직히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저는 차라리 한국이 더 강하게 항의하기를 바랐어요. 이런 불공정한 대회를 받으면서도 계속 참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계산된 도발 관세 협상을 위한 전략적 압박. 기사 내용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방위비 문제를 공론화한 건 곧 시작될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준다는 프레임을 깨뜨려서 관세 문제에서 동등한 협상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보호국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상 파트너임을 알리고 있다.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막대한 방위비 부담, 미군 기지 건설비 부담 등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정말 이 전략이었는지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최근 행보를 시계열로 정리해 보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았어요. 먼저 작년부터 방산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계약, UAE 계약, 사우디 계약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한국의 방산 역량을 부각시켰죠. 그 다음엔 평택기지 건설 비용, 분담 비율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93% 한국 부담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군 기지 환경 정화 비용 문제까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비용산 의정부 동두천 등에서 미군이 떠난 후 남긴 오염을 한국이 100% 자비로 정화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협상하자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터진 대통령의 언급 한방까지.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숙한 동맹국으로서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미국도 이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 반면 폭스뉴스의 슈온 헤네티는 정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봐라. 중국과 북한 앞에서 혼자 버틸 수 있었겠나. 이런 상반된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관계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하는 나라와 보호받는 나라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틀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이 새로운 위치를 잡으려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동료 제임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내 생각은 어때? 한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본 한국의 모습을 종합해 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평택 기지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아무 말 안 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상위권 방산 수출국이면서도 무임승차라는 소리를 참고 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군 장비까지 정비해 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나라가 아니었죠. 이제는 정말 우린 호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저는 제임스에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지금까지 참고만 있던 한국이 이제는 정말 다르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2025년 7월 31일, 그날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거든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긴장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일방적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의 사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미국 외교에서 이 단어는 쉽게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일본과의 협상 결과 발표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차별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배터리 관련 규제도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LG화학, 삼성 SD 등 미국 내 생산 제품들에 대해 완전한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농업 분야였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압박해왔던 쌀 시장 개방 요구를 철회했고 소고기 관세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민감한 산업에 대한 배려가 공식 협정문에 명시된 겁니다. 이건 정말 다른 협상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한국이 양보하는 구도였는데 이번엔 전혀 달랐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조선 업체들에 대한 우대 조치 확대가 포함됐고 반도체 협력에서도 기술 공유와 공동개발, 우선 파트너 지정이 명시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미국의 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2 미국 내 신규 원전에 우선 적용되는 방안이 발표됐죠. 협상 결과를 접한 한국 사회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산을 넘었다. 그것도 아주 잘. 이제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다. 그 문장에서 저는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미국에서도 공감됐어요. 이후 백악관에서 발표된 공식 성명이 그걸 입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 한국의 전략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이전까지는 일본이나 나토 국가에게만 주어졌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그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핵심 파트너로 지정되었고 미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서 최우선 순위를 확보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동등한 파트너 지위를 획득하며 최신 무기 기술 접근과 공동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공식화됐습니다. 이건 단지 실리만 얻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지위와 국가적 위상을 동반 상승시킨 역사적 외교였습니다. 미국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 있는 외교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와 산업 경쟁력은 미국을 놀라게 했다. 당당한 조건 제시 설득력 있는 협상.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미국 내 여론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64%, 한국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58%였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80% 이상의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어요.
93%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 정도면 당당해도 되지. 이런 댓글들이 SNS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억울하게 평가받았던 시간이 이제 바로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내가 늘 말하던 한국이 진짜였네.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트럼프의 무임승차 발언에서 시작된 제 의문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너무 많이 내고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긍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국가 간의 외교를 넘어 한 나라의 자존과 국민의 자부심을 지켜낸 감동의 외교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를 지켜본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의 군사 전략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기밀 해제 보고서들을 살펴보던 중 정말 충격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은 아시아의 고정 항공모함이다. 처음 이 표현을 봤을 땐 마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중요한 거점이구나. 미국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혀 자랑스러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건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존재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고 총탄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곳이 바로 그 항공모함 위입니다. 저는 더 자세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육군전쟁 대학의 아시아 전장 시뮬레이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1단계 한국 기지 무력화, 즉 유사시 한국의 미군 기지가 제일 먼저 적국의 타깃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 기지들 주변에는 수십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택, 오산, 군산 같은 지역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선 전략적 자산일지 몰라도 한국 국민들에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인 랜드 연구소의 아시아 전략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방기지이며 유사시 주요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장들을 보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를 실감했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희생될 수 있는 나라, 대체 가능한 위치로 취급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고정 항공모함처럼 이용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서 폴란드, UAE, 사우디 등과 안보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뿐 아니라 훈련, 정비까지 포함된 안보 패키지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제 미군 장비까지 정비해주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때 미국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조건을 제시하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상징이 된 나라 동맹도 이제는 서로 조건을 맞추는 관계가 되었죠. 실제로 한국의 국방 전략 문서를 들여다보니 한국형 방산 외교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 핵심은 무기 수출을 통한 안보 파트너십 구축이었습니다. 예컨대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훈련 장비 정비까지 포함된 포괄적 안보 협력 체계였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제공하던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UAE와의 협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공투 미사일 시스템 수출은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서 안보 설계자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보호받는 동맹국이었다면
이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격상된 것이죠. 쿼드 플러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반도체 공급망 협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단순 참가국이 아니라 중심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정리해 보니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고정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 동맹의 조건을 만드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 내용을 토론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의 승리가 아니야. 한국이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한 순간이야.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줄은 몰랐어.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는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 그저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럴 자격이 있었어.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임승차 발언으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 그 발언은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93%의 비용으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지어주고 1조 4천억 원의 방위비를 매년 부담하면서도 늘 더 내라는 요구를 받았던 한국. 미군이 떠난 기지의 오염까지 100% 자비로 정화했던 한국. 하지만 그런 한국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동맹 관계도 이제는 상호 호의적인 파트너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듯 한국도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그 균형점에서 한국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 항공모함이 아니다. 한국은 전략 그 자체라. 한 미국 전문가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나라. 보호받는 항공모함이 아닌 전략을 설계하는 주체가 된 대한민국. 진실은 언제나 편견보다 강합니다. 당당히 뱉어낸 한마디로 70년 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뀐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